안녕하십니까. 또 대장암 온라인 토크 콘서트 오늘 2부입니다. 2부는 주제를 치료 일상 관리라고 잡았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치료에 대한 얘기 주로 암 특히 한 4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고요. 복막전이 얘기도 많이 나왔고 항암 치료 얘기 나왔고 사실은 4기 환자들에 대한 치료를 얘기할 때는 좀 마음이 좀 무겁죠. 왜냐하면 다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실 가능성이 높고요. 치료 자체도 조금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이제 질문하는 사람도 답변하는 사람도 조금 마음이 좀 어둡습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일이긴 하죠. 근데 이제 오늘은 치료 일상 관리. 의사로서는 이 부분은 조금 그래도 밝은 마음으로 답변을 하고 질문을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 이제 치료 얘기를 할 때는 정답이 표준적인 혹은 뭐 가이드라인 이런 게 딱 있는데 관리에는 일부 가이드라인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표준 가이드라인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특히 뭐 음식, 뭐 운동 이런 거 나오면 특별히 딱 정답이 있지는 않죠. 그래서 어떨 때는 답변하기가 조금 더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 질문을 한번 받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데서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혈액종양내과다 보니까 치료 후 일상 관리는 잘 환자분들을 뵙기가 힘들어서 아마 이분은 대부분 우리 선생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 환자분의 질문을 보고 저도 이럴 경우에 상당히 고민스러울 것 같은데 대장암으로 이미 수술도 받고 다 이제 치료를 하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근데 수술하고 나서도 아마 외과 선생님들께서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주실 텐데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환자분께서 이제 환자분은 아니죠, 그쵸, 선생님? 수술을 다 하시고 이렇게 경과를 보는데 업무상 해외를 장기간 가야 되는데 아마 검사를 이제 CT 하자, MRI 하자, 언제 대장 내시경도 하다, 이런 정기 검사 일정이 아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근데 이렇게 장기간 해외를 나가야 될 경우에는 이런 거를 좀 미룰 수 있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마 많이 고민이 되셨나 봅니다, 선생님. 먼저 2기 B의 경우 혹은 2기의 경우 수술 혹은 수술 후 항암치료 다음에 어떻게 검사해야 되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 약간 가이드라인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병원마다도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일 흔하게 많이 제한되는 거는 2기의 경우는 2년까지는 한 3개월에 한 번씩, 그리고 2년부터 5년까지는 한 6개월에 한 번씩, 5년 넘어서는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라 하고 있고요. 아주 쉽게 생각하면 검사가 피검사, 그 다음에 CT는 이제 주로 흉부, 복부입니다. 1편에서 말씀드렸지만 제일 많이 전이되는 데가 간, 또 폐, 복막, 뭐 임파선 이런 거니까 주로 그걸 보기 위해서 복부와 흉부를 커버하는 CT를 찍습니다. 그래서 CT, 그리고 내시경,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여기서 먼저 하고 문제가 생기면 이제 뭐 MRI나 패트 스캔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매번 올 때마다, 간단히 말하면 매번 올 때마다 피검사한다. CT는 6개월에 한 번 한다. 내시경은 수술 후 1년 내에 한 번 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2년 남짓 간격으로 한다 하는 게 검사 일정입니다. 제 환자분들은 나는 6개월에 한 번 다니는데 수술하고 얼마 안 돼서, 근데 몇 가지 이유가 있어서 저는 3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건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지방 환자가 많으시고요. 피검사에서 제일 강조돼서 봐야 될 것이 암 수치인데요. 흔히 대장암 수치 혹은 뭐 암태아성 항원 수치 이렇게 표현하는 CEA라고 하는 건데, 이게 수술하기 전에 원래 높지 않았던 사람은 암이 재발돼도 높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는 그냥 6개월에 한 번씩 뵙습니다. 근데 많은 병원에서는 3개월에 한 번 보니까 그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2년 동안 볼 거고, 올 때마다 피검사, CT는 6개월. 그리고 장내시경은 1년 후에 하고, 2, 3년 간격으로 한다 정도가 이제 일반적인 원칙일 겁니다.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고요. 이 환자분도 아마 그런 식의 검사가 제한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외국 나가야 되는데 못할 것 같다 하는 말씀이 나오신 거죠. 그래도 저는 6개월에 한 번 정도 검사는 하시기를 권유합니다. 다시 귀국해서 네.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거기서 받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든 물론 딱 6개월이 아니라 7개월, 8개월 가능하지요. 네. 한두 달 상관 필요 없는데, 그러니까 큰 차이 없는데 그래도 6개월 정도의 간격으로 CT 등은 해보라고 권유드리고요. 제 환자분들이 어떻게 하느냐를 예를 들면 첫 번째 아예 연고지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수술은 여기도 선생님한테 하고. 하시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미국에서 네. 혹은 뭐 볼리비아에서 혹은 뭐 중국에서 일본에서 하시는 분도 있고요. 베트남에서 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거기서 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오시는 분이 있고요. 많은 경우 그냥 여기 와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은 6개월에 한 번 오시는데 그것들을 오시는 시간을 줄이려면 보호자나 이런 다른 분들이 먼저 예약을 하거나 날짜를 받고 오셔서 검사하고 가시고 또 보호자가 결과를 확인하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참조하시고요. 어떤 분은 요거 두 가지를 그러니까 합친 건데 거기서 검사한 걸 결과지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결과지를 가지고 보호자가 오셔서 저한테 검사를 맡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정기적인 검사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느 것이 가용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시는 것도 좋고 비슷한 거를 한 거를 한번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고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한국에 오시는 것도 한 방법인데 이거 다 제가 수술해드리는 해외에 계시는 환자분들의 예를 든 겁니다. 각각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시되 그래도 해외 갔는데 검사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제가 함부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그런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제가 할게요. 질문의 내용이 항암 치료는 지금 10번째 진행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네. 건강식을 먹으면 좋겠지만 고지방, 고콜레스테롤, 뭐 쉽게 말하면 치킨, 피자, 뭐 햄버거 이런 음식만 찾고 있습니다. 안 먹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건강에 좋지 않은 것 같아 걱정이 되는데 이런 음식 먹어도 되나요? 여기 이미 답을 주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안 먹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러니까 이미 잘 아시다시피 고지방, 고콜레스테롤, 치킨, 피자, 햄버거는 대장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성인병, 뭐 심장, 뭐 암 이런 거에 이제 좋지 않은 음식이라서 너무 자주 드시는 거는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간혹 항암 치료를 할 때 너무 못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몸무게가 막 빠지거나 너무 뭐 자기 몸무게의 한 10%가 2, 3주 만에 빠지거나 그런 분들이 한 번씩 치킨, 피자, 햄버거를 먹으면은 나는 힘이 날 수 있겠다. 그럴 때는 드시라고 하지만 너무 치킨, 피자, 햄버거 저런 음식만 드시는 거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많이 먹는 게 좋은 음식은 아니지만 그렇죠. 입맛이 없을 때 한 번씩. 한두 번 드실 수 있다면 큰 그렇죠. 문제는 없다 예. 하는 얘기네요. 저도 그런 경험 있어요. 제가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잖아요. 네. Q&A를 가끔 하는데 한 수년 꽤 오래된 질문이었어요. 그래도 기억나는 질문이어서 수술하시고 2달이었는데 체중이 10kg가 빠지셨대요. 네. 근데 건강에 좋으신 음식으로 야채 위주의 음식으로만 그 밥상을 차려드리고 계시는데 체중이 10kg 빠지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정말 정성스럽게 그 밥상을 차려주시는 효녀 분이셨어. 따님이
질문을 했는데 제 답은 뭐였는지 아세요? 맛있는 거 드리세요. 맛있는 거. 지금은 아니 건강에 좋은 야채 먹는 것도 좋지만 일단 체력을 보충해야 적절히 치료도 받고 회복도 하는 거지. 적절하게 맛있는 거 드세요라고 말씀드려요. 가끔 짜장면, 라면 이런 거 네. 드고 싶다는 분들 계신데 저는 드시라고 그래요. 환자들이 잘 압니다. 이게 많이 먹으면 좋지 않은 음식이라는 거 그거 모르고 드시는 거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 먹다가 근데 막상 또 먹다 보면 그게 또 맛있지도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생각은 막 나는데 그러면 조금 드시다가 아이 그만 먹자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 억지로 못 먹게 하면 오히려 정말 점점 더 먹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적절히 드시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계속 이것만 입에 달고 살면 안 되겠지만 적절히 너무 그렇게 강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항암 치료할 때는 이 단백질 보충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스님. 항암 치료할 때는 아까 김시현 선생님의 인터넷 Q&A하고 마찬가지로 대장암에 야채가 좋다 그래서 야채만 드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가족들이 이제 아들, 딸들이 이제 야채만 해주는데 환자분은 너무 고기가 먹고 싶은데 계속 야채만 주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체중도 많이 빠지고 근육량이 많이 감소되고 그럼 환자분들이 항암제에 견디는 힘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럴 때는 밸런스된 뭐 야채도 좋지만 한 번씩 고기도 드시고 또 너무 못 드실 때는 짜장면, 뭐 국수 우리나라 분들은 이런 것도 한 번씩은 드셔도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야채가 물론 좋긴 하지만 네. 근육량이 떨어지는 건 암에도 안 좋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근육량이 빠지면 암 재발도 늘어난다는. 네, 근육량이 빠지면 일단 항암제를 못 견딜 뿐더러 암 재발, 또 암이 있으신 분들, 암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전체 생존 예후하고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근육량 유지는 아주 중요합니다. 예, 맞습니다. 뭐 요즘 전문 용어로 사코페니아라고 그러는데 예.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 자체가 암의 재발을 늘린다는 보고들이 있기 때문에 단백질의 섭취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대신 이제 기름진 걸 너무 많이 먹지 말자는 뜻이니까 네. 적절한 밸런스된 음식을 유지하는 건 꼭 필요한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한번 네.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리 수술을 하신 환자분들이 저잔사식을 먹는 게 좋다고 합니다, 선생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들이 인터넷 카페에 있던데 일단 선생님 저잔사식이 도대체 뭔가요? 아주 쉽게 말하면 변이 적게 나오는 음식을 저잔사식이라고 하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먹었을 때 어떤 음식은 먹으면 변이 되게 많은 양이 나오고 어떤 음식은 먹어도 변의 양이 좀 적고 하는 거가 잔류되는 것들이 많지 않은 음식들을 저잔사식이라고 하는데 아주 쉽게 생각하면요. 섬유질을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뭐 저잔사식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섬유질이 적은 음식과 섬유질이 많은 음식으로 나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저잔사식은 다른 말로 하면 똑같은 얘기는 아닙니다만 섬유질이 적은 음식. 우리 섬유질을 많이 알잖아요. 야채에 많고 네. 과일에 많고 그런 것들 섬유질이 적은 음식을 저잔사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제가 항상 말하지만 제가 강의하거나 유튜브나 뭐 어디서 말할 때 혹은 Q&A 할 때 항상 네. 음식은 음식이다. 음식은 약이 아니다. 그래서 음식에 대한 것도 어느 환경이나 이런 거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수술 후에 저잔사식을 먹으면 좋고 그 섬유질을 먹으면 안 돼요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자, 왜 수술한 다음에 저잔사식을 먹게 하느냐? 특히 직장암 수술한 다음에 자, 직장암 수술하면 변을 자주 보죠. 아주 자주 많이 봐요. 그런데 그 변의 양이 늘어나면 섬유질을 먹으면 변이 무르게 되기도 하지만 변의 양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변을 너무 자주 보니까 환자가 힘들겠죠. 또 하나가
수술 후에 다른 장도 마찬가지지만 직장암 환자들은 이어놓은 것이 잘못될까봐 전전긍긍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장문을 만든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변이 너무 많아서 압력이 높아지면 이 문합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니까 수술 후에 보통 병원에서 저잔사식을 그러니까 잔류가 많이 되는 섬유질을 좀 적게 하고 저잔사식을 처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기간, 즉 수술 직후의 일부 기간을 빼면 적절하게 변이 무르게 만들어지는 섬유질을 먹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수술했으니까 무조건 저잔사식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면 안 되고요. 수술 직후에는 변의 양이 너무 많아지면 좀 좋지 않고요. 수술 후에 큰 문제 없이 회복되었다, 퇴원했다 한다면 적절한 섬유질을 포함한 음식을 먹어도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잔사식의 문제 중에 하나는 변비를 유발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양이 적으니까 변의 횟수가 줄어들고 그러면 뭐 잘 화장실도 안 가 참고 변이 딱딱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화장실을 잘 안 가게 되고 변이 딱딱해지면은 횟수가 줄어서 좋은 건 좋은데 딱딱하니까 배변할 때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균형된 음식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잔사식 항상 권유되는 건 아니고요. 수술 후 직후 한 몇 주는 저잔식이 도움이 될 수 있고 그거 넘어가면은 적절하게 섬유질을 포함한 그런 음식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잔사식이 섬유질이 적은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요번에도 꼭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항암 치료를 하다 보면은 환자분들이 항암 치료를 힘들어하는 것도 있으시지만 가끔 대장암 환자분들은 수술하면서 여기 장루를 만든 경우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항암 치료 힘든 것보다 이 장루 신경 쓰는 거를 더 이제 신경 쓰시는 분들이 있어서 항상 이 장루 복원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선생님. 근데 제가 일반적으로 할 때는 그 항암 끝나면 외과 선생님이 다 알아서 해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거 언제쯤 복원하나요, 선생님? 네. 저도 질문 많이 받습니다. 장루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히 말하면 장의 일부를 바깥쪽에, 복벽 바깥쪽으로 내서 변이 혹은 장액이 주머니 쪽으로 받게 하는 방식을 장루라고 하고요. 이 장루의 형식에는 영구 장루와 임시 장루가 있습니다. 영구 장루는 영원히 갖고 있는 거고요. 대부분 항문에서 아주 가까운 위치에 있는 직장암을 수술할 때 항문을 전체적으로 다 제거하고 거기를 봉하거든요. 그리고 나면 영구 장루를 만드는데 이 경우는 다시 복원은 안 돼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요즘은 점점 영구 장루는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기술이 많이 발달하고 뭐 방사선 치료도 하고 항암 치료도 하면서 항문하고 웬만큼만 떨어져 있으면 다 이 장을 이어주고 끝낼 수 있거든요. 거기를 다 제거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임시장루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늘어나죠. 영구 장루는 줄어드는 대신 아주 낮게 이어주니까 변이 내려가면 아까 말한 대로 장이 안 아물고 터질 수 있어서 그걸 막기 위해서 임시장루를 하는 경우는 점점 늘어나는데요. 임시장루는 보통 소장을 갖고 만들고요. 그래서 영구장루보다는 물이 많아요. 그런데 임시장루는 이제 장이 잘 아물어 붙으면 다시 복원을 해주거든요. 복원을 언제 해주냐에 대한 질문인데 통상적으로 이 상처가 아무는 기간은 보통 2, 3주 지나면은 탄탄히 잘 아물어요. 그때까지 안 아무는 사람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하죠. 근데 대부분은 임시장루를 했을 때 대부분 잘 아물거든요. 이렇게 잘 아무는 사람은 수술하고 나서, 그러니까 암 수술하고 나서 회복이 되면 잘 아물었는지 확인하고 바로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달 정도 지나면 임시장루를 복원해 줄 수 있죠. 그런데 많은 경우는 이제 항암 치료하죠. 네. 그러면 저는 항암 치료가 다 끝나고 나서 복원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설명해요.
항암 치료를 하느냐, 방사선 치료를 하느냐는 살고 죽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암이 재발이 안 돼서 살고 죽는, 안 되게 해서 생존을 느리게 하기 위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장루를 집어넣는 얘기는 불편한 것을 안 불편하게 만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들께 살고 죽는 얘기가 불편하고 안 불편한 얘기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 우선적으로는 치료를 먼저 다 끝내시고요. 그리고 나서 장루 복원을 하세요 하거든요. 그래서 항암 치료하는 경우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직장암의 경우 이 임시장루라는 경우는 거의 다 직장암 환자니까 직장암의 경우는 수술하고 나서 한 4, 5개월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끝나고 하라고 하니까 보통 6개월 남짓 후에 복원을 시켜드리죠. 그래서 별 문제 없이 치료 없이 일기인데 임시장루를 했다. 그러면은 한 2달 정도 있으면 넣어줄 수 있고요.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치료 끝나고 넣으니까 보통 6개월 남짓 후에 하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가끔은 반대로 이거 집어넣으면 너무 변을 자주 봐서 불편할 거다 해서 안 넣는 분이 있어요. 나 한 2, 3년 있다 넣을 거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또 걱정은 이거 안 넣고 있으면 남아있는 대장이 망가질까봐. 뭐, 심지어 썩을까봐.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몇 년 있다가 집어넣어줘도 처음에는 이제 점막이 다 위축이 되거든요. 근데 또 변이 내려가기 시작하면 다시 얼마 있으면 정상화되니까 몇 년 있다가 넣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분도 있고요. 제 환자 중에는 아기가 고3이라서 네. 고3 지난 다음에 넣겠다 하시는 어머님이 계신데 고3 지나고 대학 갔는데도 계속 안 넣고 계시는 분 있어요. 또 한 분은 한 8년쯤 지나서 넣었는데 안 넣는다고 그러시다가 제가 왜 지금 와서 넣으세요? 그랬더니 이제 은퇴했어요. 그래서 은퇴해서 자주 변을 봐도 화장실 자주 가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은퇴한 다음에 넣으셨던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도 계시고요. 두 번째 질문이 이제 아까 임시장루 하다가 연구로 만들 수 있느냐? 임시장루를 만들 형태가 임시라는 거지. 사실 이거 계속 갖고 있으면 그게 연구장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임시장루를 계속 갖고 계신 분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임시장루를 다시 복원했다가 너무 힘들어서 다시 만드는 분도 있어요. 그런 것도 역시 가능하긴 합니다. 물론 임시장루를 복원했다가 다시 장루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분들은 굉장히 드물긴 하지만 있긴 해요. 그래서 삶의 질이라는 면에서는 장루를 갖는 것이 나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을 치료할 수 있다면 저는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라고 생각하긴 하고요. 실제로 상당히 좋은 질의 삶을 누리는 분도 많으니 흔히 장루를 갖는다면 죽을 거야 하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가능하면 안 달되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신중히 받아들이는 것도 저는 현명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능하면 안 만들어야겠죠. 네. 선생님, 그러면 저는 우리 마지막 외래에서 환자들한테 항암이 끝나면 곧 네. 넣어주실 거다 이렇게 네. 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요번에도 질문 또 제가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저잔사식하고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수술 후에 3개월이 지나셨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 심한 변비가 생겨 화장실도 못 가고 취질 증상도 보이며 아랫배가 뻐근한 느낌이 드는데 이거 혹시 장폐쇄 증상일까요? 딱 장폐쇄 증상, 딱 변비 증상으로 칼같이 나눌 수는 없는데 네. 지금 말씀하시는 주요 증상이 아랫배가 뻐근하면서 화장실을 못 가고 변비 그리고 치질 증상이라는 건 아마 뭐가 빠지거나 피가 나는 것들을 치질 증상이라고 표현하셨을 것 같은데 이거는 장폐쇄보다는 배변의 문제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배변의 문제를 보이는 경우라면 주로 직장 수술을 하거나 S자 결장 수술을 했을 가능성이 많은데요. 이런 증상은 제가 보기엔 장폐쇄보다는 아까 말한 직장과
S절장을 건드려서 생긴 배변 변화라고 판단하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음식 조절, 필요에 따라서 약제, 변비에 대한 조절이 되겠죠. 그리고 좌욕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증상이 심하다면 피가 너무 많이 나온다든지 한다면 한번 담당 선생하고는 상의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수술 후 3개월이면은 아직까지 이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 수술하고 나서 배변의 증상이 좋아지는데요. 크게 보면 S자 곡선을 그립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직후에는 별로 많이 안 좋아지고요. 그러니까 좋아지는 속도가 서서히 되고요. 한 3개월이 지나면 빠르게 좋아지고요. 한 10개월 정도가 되면 또 속도가 느려져요. 그래서 S자 곡선을 거치니까 아마 3개월쯤 지나니까 배변에 대한 그 습관이 지금부터는 좀 빨리 좋아질 가능성이 많고요. 하지만 변비는 꼭 조절하셔야 돼요. 그래서 단순하게 화장실을 많이 못 간다가 변비가 아니라 변이 딱딱해지고 배변 시 통증이 있고 하다면 변을 무르게 하기 위한 식이 조절 그리고 음식 같은 것들에 대한 조절 시기와 그다음에 어떨 때는 약도 일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장폐대 증상은 주로 방구가 안 나오고요. 배가 폭포 팽만이 들어가고요. 토해요. 심하면은 병원 가셔야 됩니다. 네. 선생님, 그럼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수술해 주신 선생님 찾아서 병원 가야 되나요? 외과 의사를 찾아가는 게 좋겠죠. 근데 이제 아까 말한 변 볼 때 그런 거 말고요. 장폐대가 심해서 방구는 안 나오고 배는 불러오고 쥐 짜듯이 통증이 있고 토한다. 이거는 빨리 가셔야 돼요. 빨리 병원을 가는 게 좋습니다. 수술 아마 후에 장폐쇄 증상이 생겨서 한 달 사이에 수술을 2회나 받으셨고 현재 그에 따라서 체중이 10kg 감소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항암 치료를 할 수도 있으니 살을 찌우고 체력을 키우라고 했다고 하는데 환자분 생각에서는 장누를 해서 나는 이게 살이 찌지 않는 것 같다. 장누를 하면 100을 먹으면 20, 30만 몸으로 간다고 하고 나머지 7, 80이 다 빠져나간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사실 이거 쉽지 않은 얘기죠. 사실 뭐 밥맛도 없고 뭐 살은 빠지고 먹고 싶지도 않고 힘들어 죽겠는데 의사들은 잘 드세요. 그 말 한마디로 끝내거든요. 저도 많이 그렇게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그래도 잘 먹는 건 중요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중 유지하고 근력 유지하셔야지 추가 치료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암의 재발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뒤부터 장르 얘기하면요. 장르는 아까 임시장르 형태가 있고 영구장르 형태가 있다고 했는데 물론 임시장르도 계속 갖고 살면 영구장르지만 영구장르는 보통 S자 결장, 즉 대장으로 만들어요. 그러니 영양이라는 면에서 보면 영구장르는 하등 영양과 관련 없습니다. 대부분의 영양소는 소장에서 흡수되고요. 대장에서 흡수되는 것은 미세 전해질 같은 거 일부와 수분이 흡수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S자 결장부터 직장까지는 배변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것뿐이지 영양소의 흡수나 수분의 흡수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영구장르는 전혀 영양과 관계없고요. 소장루, 즉 임시장루를 만드는 경우에는 소장으로 만드는데 소장의 끝 한 10cm, 20cm 앞에다 만듭니다. 그거보다 더 뒤에 만들면 나중에 복원할 때 힘들거든요. 그러면 엄밀하게 말하면 거의 대부분의 영양소가 흡수된 다음에 소장으로 나오는 거니까 100을 먹으면 엄밀하게 말하면 90은 흡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장루를 가지고 있으면 별로 영양상의 문제는 없어요. 단 물이 많이 나오죠. 왜? 물은 아까 대장에서 흡수된다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물이 흡수되기 전에 소장으로 나오니까 대부분의 영양소는 흡수되지만 물이 많으니까 묽은 액이 나오게 되죠. 근데 문제는 아까 말한 대로 아주 이상적인 소장의 끝부분에 못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응급수술을 했다든지
뒤에 장이 뭐 안 좋다든지 그러면 훨씬 더 앞에다가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또 소장을 되게 많이 자르고 장루를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정말 100에 20, 30은 아니더라도 영양소의 효율이 한 50, 뭐 60밖에 안 되는 경우는 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적절하게 영양요법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장루의 문제 때문에 영양이 섭취 안 된다 그러면 전문가, 영양 상담사 그리고 각 병원마다 그런 것들을 담당하는 부서들이나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상담해서 영양제, 그다음에 영양요법 등의 도움을 받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절하게 골고루 된 음식을 먹고 지내면서 체력을 키우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장류가 제대로 돼 있으면 아마 20, 30 정도는 훨씬 더 한 80, 90까지는 흡수가 된다고 생각하셔도 되니까 적절하게 음식을 먹되 가능하면 적은 양을 여러 번 먹는 방식으로 하고 물이 잘 흡수가 안 돼도 물이 너무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제 너무 묽은 음식보다는 조금 된 음식을 먹는 게 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 요번에 질문 주신 분은 선종 조직 검사에서 대장암을 진단받고 선종 제거를 하였습니다. 깨끗이 제거되고 모양도 나쁘지 않으니 수술하지 말고 추적 검사하면서 2년간 관찰하자고 아마 의료진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환자분께서 이전처럼 다시 수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들으니까 아마 기분이 좋으셨나 봐요.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기 시작해서 아마 보호자분이 걱정이 되는데 이거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질문은 제가 선종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드리겠고요. 네. 술, 담배 얘기 질문 되게 많이 하세요. 한 1년쯤 수술을 하신 분들도 한 1년, 2년 지나면 조금 암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시고 암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좀 벗어나고 또 생활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술 마시고 담배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세요. 술 마셔도 되나요? 담배 펴도 되나요? 그러면 제 외래에서 제 환자분도 정말 하루면 몇 분이 저한테 질문하시거든요. 제가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요. 이거는 제가 답변하기 전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네. 환자분 수술하고 대장암을 수술하고 2년 됐습니다. 다시 술 먹고 담배 피는 게 좋을까요? 하고 물어보면 환자분들이 나쁘죠? 그러고 가세요. 예, 술, 담배 모두 건강에 안 좋습니다. 심장에도 안 좋고요. 뭐 일부 포도주 한 잔이 심장병에 좋다는 프렌치 파라독스라는 그런 말이 있긴 하지만 전신적으로 따지면 작은 양의 술도 건강에 좋지는 않고요. 특히 대장에는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술 마시고 담배 폈다고 모두 다 암이 재발하는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한번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 가능하면 술, 담배 줄이지 말고 끊으세요. 근데 이제 담배는 확실히 끊는 게 필요하고요. 술은 정말 어떤 경우는 사회생활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가능하면 절주하시고요. 정말 어쩔 수 없다면 일주일에 2번 이내로 양도 맥주 한 2잔 이내로만 절주하세요. 근데 이게 2잔까지는 괜찮아요. 3일까지는 괜찮아요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알코올 30g 이내로 먹어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그런 정도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하지 마시고요. 그게 꼭 대장암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하시도록 권유하십시오. 그리고 선종 조직 얘기를 하면은요. 깨끗이 제거되고 모양이 나쁘지 않았다고 해서 수술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이 모양이 나쁘지 않다는 표현을 아마 의료진이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조기암 중에서도 아주 깊이가 얕은 일부 조기암 혹은 상피내암의 경우는 꼭 수술하지 않고 내시경으로만 제거하면 치료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암이 심한데 잘 제거되고 모양이 예뻐서 수술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환자는 아마 상피내암이나 조기암 중에서도 위험 요소가 없는 조기암 중에서도 더 조기암이었기 때문에 내시경 절제를 시도하셨고 내시경으로 잘 제거가 됐기 때문에 수술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내시경을 잘 띄었는데 왜 수술하라고 그래요? 하고 말씀하시는데 암의 깊이가 깊으면 재발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선종 제거를 했는데 거기서 암세포가 나왔고요. 다행히도 정말 조기암 중에도 조기암이었기 때문에 깨끗이 제거하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시면 되는 아주 운이 좋은 상태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러한 운을 계속적으로 끌고 나가려면 술, 담배 적게 하시는 게 좋겠죠? 네. 선생님, 그럼 술, 담배 말고 우리 대장암 발생이나 이런 거에 뭐 좋은 생활 습관 권유하시는 거 있으세요? 예, 이거 뭐 너무 많이 나오고, 방송에서도 많이 하고, 인터넷에서도 많이 나와서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어쩌면 의사한테 물어볼 때는 그것 말고 뭔가 묘방을 하나 받고 싶은데, 사실 그런 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 건 운동. 우리 대장암 그러면 대부분 먹는 거 얘기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술, 담배 얘기 꼭 나오고. 네. 근데 그거보다 더 효과적이고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운동입니다. 정기적인 운동, 그리고 체중 관리, 비만을 막고, 그리고 근력을, 그러니까 근육량을 늘리는 것이 대장암 발생을 줄인다는 분명한 근거가 있고요. 굉장히 높은 레벨의 증거예요. 음식보다 더 높은. 그리고 심지어 대장암이 생긴 분들도 재발을 줄인다는 근거도 있으니 적절한 운동을 하세요. 이거 제가 여러 번 말한 건데, 근데 여기서 말한 운동이란 어느 정도냐면요. 하루에 30분 이상. 뒷짐짓고 천천히 걷는 거는 운동 아닙니다. 적어도 속보. 그래서 하고 나면 땀이 조금 맺힐 정도의, 그거를 굳이 표현하자면 중등도 이상의 운동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속보나 가벼운 뜀박질 정도를 30분 이상 하시고요. 그렇게 일주일에 최소한 3번에서 5번 정도를 하는 게 운동이라는 표현입니다. 물론 자기가 능력이 돼서 마라톤 한다. 뭐 너무 과하게 하시면 안 되겠지만 말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정도의 운동은 하는 게 좋습니다. 음식도 중요한데요. 좋은 음식. 신선한 야채, 신선한 과일, 견과류, 현미, 비타민이 많은 음식, 마그네슘이 많은 음식, 뭐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뭐가 많은 음식보다도 균형 잡히고 좋은 신선한 과일, 야채를 많이 먹는다? 좋죠. 고기에도 미세 영양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육식을 하는 것은 영양 공급원으로서 되게 좋아요. 단, 너무 과하게 육식을 한다거나, 가공육, 혹은 기름기가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정말 고기에 다양한 미세 영양소, 뭐 징크, 마그네슘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육식을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또 그런 영양소를, 암에 좋은 영양소를 흡수하는 거니까 아주 육식 자체를 터부시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좀 아까 이제 신선한 야채, 또 뭐 좋은 영양소 얘기해 주셨는데, 요즘 마트에 가면, 마트나 뭐 홈쇼핑, 약국, 이런 데 가면 그 좋은 성분만 모아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저도 개인적으로 야채 먹는 거는 별로 안 좋은데, 야채에 중요한 성분만 모아놓은 거 파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만 골라서 약으로 먹은 거랑, 야채 전체로 먹는 거랑은 어떤 게 더 나을까요? 완전히 비교된 거는 없지만 네.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약으로 먹는 것보다는 음식으로 먹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만약 음식으로 먹는 게 부족하거나 못한다면 그런 식으로라도 적절한 영양소를 공급하는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치료 일상 관리의 오늘의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선생님.
대장암의 원인 중에 육류 섭취, 물을 잘 안 마시는 거, 네, 칼슘 및 비타민 D 부족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진짜 대장암 발병의 원인이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과 그렇다면 이게 원인이 된다면 대장암 수술한 다음에 칼슘, 비타민 D 이런 것들을 섭취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네, 연관이 되지요. 암의 발병, 대장암 왜 생깁니까? 물어보시는 분들 좀 네. 있거든요. 근데 이제 대장암을 크게 나누면 유전적 요인, 그러니까 체질적 요인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환경적 요인, 이 두 번째인데 이 두 가지가 아마 복합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장암 원인을 딱 부러지게 환자분은 이것 때문에 암이 생겼어요라고 딱 부러지게 말할 수 있는 경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유전성 대장암. 이거는 그야말로 유전자 이상이 생겨서 생긴 거니까 정말 대장암 원인이 유전자 이상이죠. 근데 그거를 제외하고 나면 아마 일부는 체질적인 혹은 유전적 요인이, 나머지는 환경적 요인이 아마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 젊으신 분들은 이 체질적 요인이 조금 더 크겠고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환경적 요인이 좀 크겠지만 어쨌든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환경적인 요인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건데요. 환경적 요인 중에 음식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음식이 암과 관련성은 굉장히 많이 연구되어 왔어요. 근데 이제 음식 연구가 참 어렵잖아요. 네. 우리도 가끔 연구하는데 음식 갖고 연구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근데 이제 그런 연구 속에서 음식에 대한 게 많이 나오는데, 예, 육류 섭취 나쁩니다. 특히 붉은 살코기, 그리고 동물성 지방, 그리고 가공육. 그래서 사실 제일 나쁜 건 부대찌개 집에 가서 소세지와 햄 패티를 쫙 깔아놓고 삼겹살을 옆에 놓고 구우면서 먹으면서 소주 한잔 하면 그리고 가끔 나가서 담배 피우면 최고로 나쁘겠죠. 그런데 그래서 육류 중에서도 그런 식으로 되는 게 나빠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음식은 음식이다. 그러니까 그거 한 번 먹었다고 과연 잘못될까? 근데 한 번 먹었다고 잘못된다는 뜻은 아니니까 적절하게 맛있게 회사에서 회식 가면 맛있게 드시고요. 과하지 않게. 그 다음에 그걸 늘상 달고 살지는 마세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음식, 육류 중에서도 나쁘고요. 적절한 균형 잡힌 영양소가 도움이 된다는 게 있고요. 특히 대장암에서는 셀레니움, 마그네슘, 비타민 B12, 뭐 이런 것들은 대장암을 예방하거나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물을 잘 안 마시는 거는 사실 저는 그 공식 연구 결과를 많이 본 적은 없는데 아마 물 얘기 많아요. 물 얘기, 육각수, 알카리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저는 신선한 오염되지 않은 물이라면 큰 문제 없다고 생각. 꼭 육각수 먹어야 되고 알카리수 먹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대신 적절하게 수분 섭취를 해주는 게 아까 배변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물을 너무 안 마시면 탈수도 빠지지만 변비 같은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당량의 수분을 충분히 섭취시켜 주는 거는 뭐 꼭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변비를 예방하고 건강하게 사는데 좋은 장운동 혹은 배변 습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면 아까 칼슘, 비타민 얘기했는데 예방도 예방이지만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거나 네. 재발할 때 이런 영양소들이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그 비타민 D 얘기가 요즘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많더라고요. 근데 비타민 D는 일단 암에 발생하고 연관져서 얘기하면은 비타민 D의 레벨이 우리 몸에 낮으면 대장암의 발생률이 올라간다라는 보고가 있어서 비타민 D의 용량이 높은 게 대장암 발생을 줄이는 거하고는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나온 이제 또 비타민 D 이슈 관련 중에 하나는 칼슘과 비타민 D를 보충하면서 대장암 환자분들 중에서 칼슘과 비타민 D를 같이 보충하면서 항암 치료를 했을 때 효과가 더 좋다라는 보고가 한 번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암 치료할 때 칼슘하고 비타민을 막 같이 줘야 되나? 이런 이제 이슈들이 많이 됐는데 또 다른 연구에서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와서 이미 대장암이 있는 환자분들에서는 우리가 비타민 D나 아니면 칼슘을 고용량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복용하면서 하는 것이 생존율하고 확실히 관계가 있다라는 말을 지금은 하기에는 좀 곤란하고요. 그렇지만 대장암 발생하고 관련해서는 우리 몸에 비타민 D 레벨이 오를수록 대장암 발병이 떨어진다라는 거는 많은 이제 근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아까 운동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비타민 D가 이제 햇빛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선생님. 그래서 이 야외에서 운동하는 분들이 아까 운동이 대장암 발생 떨어뜨리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이 야외에서 운동하면은 운동 효과 플러스 비타민 D의 온몸의 레벨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대장암 발생률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장암 환자분들에서 이 치료하고 병합해서 비타민 D 레벨을 올리느냐 칼슘 보충을 과다하게 하느냐는 아직까지는 딱 결론은 나와 있지 않아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연구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정말 비타민 D 얘기가 맞습니다. 많이 나오는데요. 운동할 때 비타민 D는 이게 햇빛에 네. 쬐야지 만들어지는 거고 음식으로 잘 보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현대인들 특히 도시 사는 사람들은 비타민 D가 정말 형편없이 낮습니다. 제가 형편없다는 표현이 정상보다 정말 택도 안 되게 낮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특히 중장년층이 되면 칼슘도 부족한 적이 많아요. 그러면 폐경하고도 관계가 돼서 칼슘 자체가 낮아서 그것 때문에 칼슘 드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적절하게 정상적인 레벨을 유지하기 위한 정도에서는 칼슘이나 비타민 D를 보충해 주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용량 요법 이렇게 되면 이제 요거는 좀 문제가 되죠. 말 나온 김에 환자분이 질문한 건 아니지만 고용량 요법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비타민 C 고용량 주사 이거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비타민 C 고용량 주사를 꼭 대장암은 아니지만 일반 그 암 환자분들에서 아마 임상 연구가 진행됐었고 그 임상 연구가 우리 삼성 서울병원에서 아마 한 20, 30년 전에 아마 시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고용량 비타민 C죠, 그거는. 고용량 비타민 C로 이제 임상 연구가 돼 있었는데, 선생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칼슘, 비타민 D, 또 비타민 C, 이런 게 꼭 대장암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일반적인 중요 영양소이기 때문에, 암뿐만 아니라 심장, 아니면 그 사람의 건강, 이런 데 좋은 영향을 주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비타민 C 고용량 요법이 항암 효과가 확실하다. 그래서 환자들한테 그 비타민 C 고용량 요법을 우리가 강력하게 권할 의학적 근거는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부 작은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제 환자분들의 어떤 특정 환자군에서 고용량 비타민 C를 했더니 도움이 되더라라는 레포트들은 있지만 그게 우리가 일반화해서 우리 이제 고용암 환자분들의 치료의 일환으로 고용량 비타민 C를 전문 의료인들이 권고할 만한 근거는 아직까지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게 이제 고용량 비타민 요법 주사라는 거는 그냥 비타민 C 한 알 먹는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다르죠. 저는 논문을 국립암센터에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흔히 말하는 보조요법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리포트한 논문을 수년 전에 본 적이 있는데 거기는 비타민 C가 암 치료에 큰 도움은 안 되고 신독성, 그러니까 콩팥, 심장에 약간 부작용을 유발한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칼슘, 비타민 D, 비타민 C,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적절하게
대부분 우리 모자라요. 그래서 유지시키는 음식이나 뭐 그 정도는 저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고용량, 주사요법 요거는 조금 신중하게 다가갈 필요가 있고요. 특히 항암 치료하는 동안은 우리 항암 치료하면은 간 나빠지죠. 맞습니다. 콩팥도 나빠지죠. 네. 심장에도 부담되죠. 네. 그래서 심장 나쁘신 분 항암 치료 잘 못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부담되는 비타민 C 요법을 빵? 그러면 정말 약은 우리 독도 약이 된다고 하는데 어쩌면 항암제는 독이라고 표현해야 맞습니다. 되나요? 네. 독을 약으로 쓰는 건데 거기다가 또 다른 독을 넣는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용량 요법, 아까 면역 항암제와 면역 요법이 다른 것처럼 적절한 수준에서 너무 맹신하지 말고 그런 것들은 취사 선택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질문은 다 받았는데 우리 그래도 한두 개 환자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들 뭐 있으면 한번 우리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선생님. 저는 이제 환자분도 궁금하고, 저도 궁금한 거. 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와서 여쭤보는 것 중에 그 암 수치라는 거 있잖아요, 선생님. 그 암 수치가 수술하고 나서 이제 수술하기 전에 높았다가 수술하고 나면 떨어지는데 어떤 분은 수술하고 나도 잘 안 떨어지는 분 있어요. 그럼 이제 그런 분들은 엄청 이제 걱정을 하면서 이거 뭔가 내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수술 직전 그다음에 직후에도 암 수치가 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이거는 뭔가 수술이 잘못되거나 우리 몸에 암세포가 아직 남아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좀 지켜봐도 그 수치가 이제 떨어지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건가요? 그거가 사실은 좀 여러 가지 상황이 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암 수치는 되게 많은 종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아마 대장암이니까 가장 대표적인 암 수치는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영어로 CEA, 암태아성 항원 혹은 대장암 수치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3개월마다 검사한다고 했을 때 그게 꼭 들어가거든요. 대장암 환자들이 다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대장암 환자들의 약 40% 정도만 올라갑니다. 그런데 대장암 환자 10명이 있으면 진단됐을 때 6명은 정상이고 4명은 올라가 있는 거죠. 올라가 있는 사람이 안 올라가 있는 사람보다 예후가 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후인자죠. 그런데 어쨌든 올라간 분이 수술하고 나면 그걸 만들어내는 암이 없어졌으니까 정상으로 떨어져야 되는 게 일반적인 통례인데 안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우선적으로는 혹시 다른 데 암이 있는지 찾아보는 걸 고민해야 됩니다. 즉 우리가 검사를 아무리 해도 또 요즘에는 어느 병원에서 검사를 해가지고 가져오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 퀄리티가 좋지 않은 검사가 일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검사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아무리 좋은 검사도 100은 없으니까 그런 경우는 혹시 우리가 못 찾은 작은 암세포 전이병소가 어디가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 돼요. 그런데 또 하나 볼 게 단순히 높다 낮다가 아니고 그래프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암태아성 항원이 일종의 단백질이고요. 만들어내지 않아도 몸속에 있는 것이 분해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 단감기 이런 거 배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농도가 반으로 주는데 걸리는 시간인데 이 암태아성 항원은 반감기가 한 4, 5일에서 일주일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만약에 100이었던 분은 수술하고 일주일째 재보면 50이에요. 네. 여전히 높죠. 또 한 보름 넘어서 재면 한 25, 30이에요. 여전히 높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적절하게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은 별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이렇게 수술했는데도 더 올라간다든지 이런 경우는 혹시나 놓친 암이 있을까 다시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아마 검사한 다음에 아직 충분한 시간이 안 지나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과정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경우는 저는 이제 다음번 검사는
혈액종양내가 항암 치료할 때 체크해 보세요. 아마 그때는 정상화 됐을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좀 문제가 돼서 다른 암을 체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일부 있고요. 드물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검사가 참 좋아서. 근데 대부분은 정상이지만 아직 정상은 안 됐지만 떨어지는 과정이니까 요거는 끝까지 확인해야겠지만 별 문제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암태아성 항원은 그런 의미에서 의미 있는 검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쩌면 높은 사람한테는 다른 CT보다 이게 더 예민하게 암을 잡아낼 수 있는 검사기도 하죠. 저는 환자들의 질문으로 제가 답변할게요. 제가 3기인데 환자분 항암치료 3개월, 6개월 받으셔야 됩니다. 꼭 받으세요 하고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 흔히 나오는 답변 중에 이게 있어요. 선생님, 안 받으면 안 되나요? 이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항암치료 하세요 그러면 안 받으면 안 되나요? 하시는데 우리 3기 환자가 항암치료를 하라고 그랬는데 안 받으셨어요. 네.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실은 안 받는다고 암이 다 재발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사실은 우리가 수술한 다음에 대장암뿐만 아니라 다른 암에서도 수술하고 나서 항암 치료를 하는데 요거는 항암 치료를 안 받은 환자분들이 다 재발을 하기 때문에 한다기보다는 항암 치료를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재발률의 차이가 옵니다. 근데 재발률의 차이가 또 우리가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막 50% 차이 이렇게 되지는 않고. 그건 아니네요. 네. 만약에 3기 정도면은 항암 치료를 했을 경우에는 뭐 재발률이 뭐 10에서 15%라고 그러면 안 했을 때는 한 20%, 20에서 25. 그러니까 항암제를 투여했을 때 줄일 수 있는 퍼센테이지는 그러니까 낮출 수 있는 퍼센테이지는 한 10에서 20% 정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근데 환자분들 입장에서 안 해도 그럼 나는 재발 안 할 확률이 60, 70%나 되네.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는데, 안 해도 누가 재발할지 안 할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현재는 안타깝게 아까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는 항암제를 모든 분들에게 지금 권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뭐 많은 연구들이 이제 진행이 되면은 실질적으로 그 중에서 더 재발할 가능성이 크신 분, 이런 분들한테만 우리가 선택적으로 더 할수 있겠네요. 항암제를 좁혀서 하면 더 좋지 않은 그러면 세상이 올까. 항암 치료하면 재발 안 하고 항암 치료 안 한다고 다 재발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재발률을 낮출 수는 네. 있다. 아까 3기는 한 10% 낮춘다고 네. 했고요. 예. 2기는 한 몇 퍼센트 낮출까요? 이기는 선생님 더 사실은 그게 낮아집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2기 전반적으로 했을 때는, 옛날에는 2기 고위험군뿐만 아니라 2기 다 저위험군에서도 다항암을 했었는데, 이때는 사실은 항암제 개인이 한 5%도 5% 정도 줄인다. 예. 근데 요즘에 하라고 그러면 그렇죠. 2기 중에 높은 사람 높은 사람들은 사실은 3기랑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에서는 2기의 고위험군이 3기보다도 더 안 좋다. 이런 보고들이 있어서 2기 고위험군은 거의 3기 정도의 한 효과를 10% 가깝게. 그렇게 그러면 하죠. 대충 2, 3기 그러면 뭐 작게는 한 뭐 7, 8% 많게는 그렇죠. 15% 예. 정도의 재발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거네요. 네. 저는 이제 가끔 제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설명해요. 10%가 만약 생겼을 때 뭐 또 한 번 약을 먹지 뭐. 그때 생기면 또 뭐 가볍게 치료하지 뭐 한다면 10% 감소할 수 있죠. 뭐 그렇게 고생하느니 나중에 생긴 다음에 뭐 하죠. 근데 그 10%가 만약 살고 죽는 문제라면 10%는 어마무시한 확률입니다. 어마무시한 확률이죠. 저도 차 타고 왔습니다만 차 타고 갈 때 엄청나게 조심해서 운전해요. 저 소심해서. 그런데, 갈 때 사고 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정말 별로 없겠죠? 그렇죠. 근데 항상 사고 날까봐 조심 운전해야 되는 게 우리의 책임이고 의무기도 하지요. 그것처럼
할 수 있을 때 10%를 낮추는 건 정말 엄청난 크기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체력,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충분히 잘 치료받는 것들을 꼭 생각하셔야 되고요. 또 이제 항암 치료하면 질문들이 한 번 하면 못 중단하는 줄 알아요. 이거 한 번 하면 이제 못 끝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서워서 아예 안 하려고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항암 치료하다가 정말 많이 힘들어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2기, 3기 때 하는 항암 치료랑 4기 때 하는 항암 치료랑 좀 다르긴 한데, 일단은 힘들어도 계속하는 경우는 잘 없고, 특히 이제 수술 후 보조요법은 아까 선생님께서도 얘기했지만, 나이, 뭐 환자의 컨디션, 견디는 거 이런 거에 따라서 항암 치료를 우리가 기간을 뭐 결정합니다. 근데 이제 4기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이제 힘든 항암제를 계속 할 수가 없어서 환자분들이 6개월만 하고 다 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장암은 요새 아까 우리가 얘기한 표적 치료제 이런 것들 때문에 유지요법이라고 있어서, 이제 유지요법이라는 개념이 도입되면서 항암제를 쭉 이어가서 하기는 합니다. 근데 그 유지요법은 그 6개월 할 때처럼 막 모든 항암제를 다 써서 하는 건 아니고, 주로 표적 치료제가 기반으로 돼서 하는 거고, 또 환자의 컨디션을 봐서 환자분이 힘들면 유지 치료는 안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4기의 경우는 좀 다르지만 예방적 항암제를 하는 2, 3기 경우는 그러니까 상태에 따라서 그렇죠. 적절하게 조절하고 중단할 네.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물론 뭐 힘들지도 않은데 중단하라는 뜻은 그렇죠. 아니지만 네. 어쨌든 그걸 판단해서 네. 그러니 미리 지레 겁먹고 안 하지 마시고요. 하다가 너무 어려우면 상담하면 적절한 조율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질문과 끝났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김수현 선생님 환자분이나 네. 여러 보호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 마지막 인사 한마디 하시죠. 하고 싶은 말은, 일단 아까도 이제 모두에 얘기했지만, 짧은 외래 진료 시간에, 항상 이렇게, 밝게 맞이해드리고, 설명도 자세히 드려야 되는데, 짧은 외래 시간을 핑계로 제가 그렇게 못한 거에 대해서는, 요번 기회에 우리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지만 언제나 얘기하셨지만 우리 저를 포함한 삼성서울병원에서는 항상 객관적인 근거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병원 선생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진료실에서 진료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양심 선언하셨네요. 네. 저도 마지막으로 같은 양심 선언, 저도 죄송합니다. 아까 변명을 됐지만 정말 짧은 시간 내에 특히 뭐 전이가 돼서 오신 분들은 이만큼씩 차트를 가지고 오시는데, 그걸 판단하는 것들은 되게 어려운 일이라서 저희 경우가 더불어서 객관적인 설명을 드리려면 환자는 너무 급한 마음에 왔는데 어쩌면 차갑게 냉정하게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대하다 보면 차가운 남자 아닌데 그때는 잠깐 차갑게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조차도 어떤 경우는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것들을 잘 알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속에서 가장 현명한 길을 찾아 나가는 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환하게 맞이해드리지 못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고, 어떤 혈액종양내과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자기는 눈을 안 마주친다고. 눈을 마주치면 마음이 흔들리고 그래서 눈을 안 마주친다고 했던 고백을 들은 적이 제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전이가 되고 잘 치료가 안 되는 경우를 많이 보실 테니까, 저는 치료가 되는 사람을 많이 보고요. 치료가 잘 안 되는 분을 더 많이 볼 테니까. 그런데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변명과 상관없이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 있었다면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렇지만 항상 열심히 치료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병원, 의사, 센터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도 있고요. 이제 좋아지신 분도 있고 여러 분들이 있을 텐지만
어쨌든 지금 치료하시는 과정에 있는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신뢰할 수 있는 의료진과 더불어서 열심히 치료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언제 만나나요? 다음에는 무슨 편으로 만날까? 이제 우리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이 또 원할 때 다시 어, 언제든지 와야죠, 예, 선생님.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또 이 자리에 네. 언제든지 앉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우리 김수태 교수님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봐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네, 인사드리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